울산 수령들의 마애비를 고찰에 새긴 까닭은? 답사의 주제가 정해지고 선뜻 연관성이 떠오르지 않았다. 수령은 조선시대의 고을을 다스리던 지방관을 뜻하는데 어떤 연유로 부처를 모시는 종교적인 곳에 세속을 다스리는 수령의 마애비가 있는 것일까? 회원들과 함께 해당 사찰과 각 수령에 대한 조사와 발표를 분담하고 마애비가 있는 세 곳의 사찰을 향한 답사길에 나섰다. 운흥사지는 울주군 웅촌면 정족산에 있는 폐사지로 신라 26대 진평왕 때 원효 대사가 창건해 조선말까지 존속한 것으로 추정되는 천년 고찰이다. 13개의 암자가 딸린 울산 최대 규모의 사찰이었는데 특히 17세기 후반에는 해인사 다음으로 많은 불서 경판이 간행됐다고 한다. 조선시대에는 사찰의 승려들에게 종이 만드는 부역도 담당하게 했다. 우리나라 삼보사찰 중 하나인 통도사도 당시 과중한 지역을 부담했다는 것을 기록으로 알 수 있는데 통도사의 말사인 운흥사 역시 종이 제작에 적극 협조했던 것으로 보인다. 주변에 수량이 풍부한 계곡이 있고 많은 당나무가 자생하고 있었다고 하니 종이 만드는데 최적의 조건이었을 것이다. 빈터에 덩그러니 놓인 돌수조와 딱돌을 보며 스님이 종이 만드는 모습을 상상해본다. 구체적으로 떠올리기 어려워 한지 만드는 법을 검색해봤는데 제조 과정이 만만치가 않다. 당나무를 채취하고 껍질을 벗겨서 삶아 헹구고 두드리고 닭풀을 풀어 한지를 뜬 다음 건조 과정까지 고된 노동과 수고를 거쳐야 질 좋은 한지를 생산해낼 수 있었다. 조선시대는 억불숭유 정책으로 불교가 쇠락하는데 사찰의 승려가 종교적인 수행이 아닌 세속의 고된 부역을 부담하게 된 것은 그런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이해할 수 있겠다. 마애비를 보기 위해 계곡을 따라 내려왔다. 하얀 얼음이 물길 모양을 따라 두텁게 얼어있고 그 밑으로 맑은 물이 흘러내려간다. 한겨울에도 감탄을 자아내게 하는 이곳은 예로부터 경치가 수려하다고 운흥동천이라 불렸다. 계곡을 따라 몇 개의 명문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마애비, 조재선 부사영세 불망비다. 조재선은 1764년에 울산 도호부사로 부임했다. 그는 월급으로 받은 곡식과 타고 다니는 말을 팔아서 백성들의 잠역비를 충당하고 승려들이 부담해야 하는 승역을 도와주는 등의 선정을 베풀었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니까 운흥사의 마애비는 승려들의 부역을 도운 부사의 공을 기리고자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당시 수령들의 임기는 보통 12년이었는데 그는 울산도호부사로는 처음으로 5년 임기를 마쳤다. 조재선의 선정비는 울산의 이기중구 학성동, 북구 강동동과 더 있다. 다시 계곡을 따라 세진교라는 명문이 새겨진 바위를 보러 갔다. 명문에 가까이 다가서다 낙엽 덮인 진흙 구덩이에 발이 빠져 온통 흙투성이가 됐다. 속세의 먼지를 씻어내는 달이라는 명문 앞에서 오히려 먼지를 잔뜩 묻혔던 아이러니한 상황이라 더 기억에 남을 것 같다. 마지막 명문은 거대한 암벽에 세로로 새긴 운흥동천이다. 이는 1721년 울산 도호부사로 부임한 홍상빈이 새겼다고 한다. 지대가 높아 조금 아찔했지만 안반 위로 계곡물이 힘차게 흐르는 모습이 거대한 명문의 모양처럼 대찬 느낌이다. 신흥사는 북구 함월산에 있는 천년고찰로 신라 선덕여왕 4년 635년에 명랑조사가 창건했다고 전한다. 조선시대에 전쟁과 반복되는 화재로 소실됐다가 중창과 재건을 거듭했다. 현재 대웅전을 비롯한 대부분의 건물은 1990년대 건축된 것이다. 특히 신흥사는 울산의 대표적인 호국사찰이라 하는데 그 이후로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울산성이 함락됐을 때 주지스님이 승군 100여 명을 이끌고 기박산성에 있던 의병과 합세의 외적에 맞서 참전했고 사찰미 300석을 울산 의병들의 군량미로 제공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사찰 입구 암벽에 비교적 선명한 글씨로 새겨진 마애비는 부사정 공희연석 불망비다. 정현석은 1864년 울산도호부사로 부임해 약 9개월 동안 울산을 다스렸다. 그는 울산 외에도 진주, 김해, 덕원 등 여러 지역의 부사를 역임하면서 임난 때 외적에 맞서 싸운 백성들의 애국 정신을 기릴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예술교 방가여 저술과 교육 최초의 근대학교 설립 부문에서도 우리의 전통문화와 민족 정신을 기리기 위해 수많은 업적을 남긴 인물이다. 신흥사의 마애비 역시 자세한 치적은 확인되지 않지만 그런 애민 정신의 연장선상에서 호국사찰, 신흥사의 불사에 많은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경내로 들어서니 오복이라는 강아지가 고개 들며 천천히 다가온다. 친근하게 다가서니 훌쩍 뒤돌아서 다른 곳으로 간다.
사찰 지킴이라더니 역할을 톡톡히 하는 듯하다. 대웅전 안에는 작년 12월 보물로 지정돼 언론에 보도된 석조아미타 열의 자상이 있다. 이 불상은 제작 시기, 조각승, 존명, 불석산지, 이용 과정이 발원문에 상세히 기록돼 있는 유일한 불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대웅전 옆 응진전은 단청 반자가 독특한데 희소성과 예술적 가치가 뛰어나다. 다시 경내를 조용히 걸으며 도난됐다 돌아온 우이당 대사승탑 1701년과 1757년 병마절도사 이상국이 쓴 신성로 현판 등을 보며 그에 얽힌 사연들을 알 수 있었다. 오랜 세월을 거친 천년고찰은 시대적 변천에 따른 다양한 특징과 사연을 품고 있는데 그 점을 찾아내는 것이 흥미롭다. 성남사는 울주군 상북면 가지산에 있는 우리나라 3대 비구니 사찰 중 하나로 통도사의 말사다. 신라 헌덕왕 16년 824년에 우리나라에 최초로 선을 도입한 도의국사가 창건했다고 한다. 임난 후 중건과 중수를 거듭했고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됐다가 1957년 비구니 인홍스님이 중창에 오늘에 이른다. 창건에 대해서는 또 다른 설도 있다. 도의국사가 입적하고 진공선사는 그의 사리탑 앞에서 제자가 되기를 자원한다. 진공선사가 고려와 신라 왕실의 교제를 주선해 신라가 고려에 복속하는데 기여했던 공으로 이곳에 창건했다는 설이다. 도의국사가 강원도 오대산의 성남원에 주로 기거했기 때문에 성남사를 그가 창건한 것으로 혼동한 것이라며 학계에서는 후자의 무게를 둔다. 어느 쪽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의견이 나뉘는 경우에는 역사적인 큰 흐름 속에서 답을 찾는 것이 설득력 있어 보인다. 일주문을 지나니 소나무 숲이 펼쳐지는데 굵은 노송의 몸통 한가운데에 커다란 상처들이 눈에 띈다. 알고 보니 일제 강점기 비행기 연료 송탄료를 얻기 위한 송진 채취로 생긴 것이라 한다. 오랜 시간 아픔을 간직한 채 늠름하게 서 있는 노송들을 보니 왠지 고개가 숙여진다. 착잡한 마음을 뒤로하고 길 좌측의 승탑전에서 양식을 살펴본 다음 좀 더 걸어가 나무와 기이하게 합체된 암벽 위의 마애비, 현감가의 대부이공기 명예승 선정비를 보았다. 이기명은 1713년 언양현감으로 부임했다. 영남읍지, 언양현읍지 1871의 언양현 관적조에 따르면 이기명은 백성들을 재난에서 구하고 부역을 줄여 혜택을 베풀었다. 고 기록돼 있다. 애승선정비라니 승려들의 부담을 덜어준 공을 기리는 듯하다. 발걸음을 옮겨 피안의 세계로 가는 반야교를 건넜다. 경내로 들어가서 주요 건물과 문화재, 석탑, 승탑 등의 역사와 양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다. 발표를 맡은 회원의 깊이 있는 해설이 흥미로웠는지 방문객들도 하나둘 모여들어 귀를 기울인다. 간혹 질문도 던졌다. 사실 기회가 없었을 뿐이지 대부분 사람은 호기심과 알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다. 그동안 잘 모르고 지나치던 것을 하나씩 깊이 알아가는 기쁨이란 답사하는 사람들이라면 공감할 것이다. 게다가 혼자만이 아닌 함께 알아가는 기쁨은 더욱 배가 되고 의미 있는 일이다. 답사를 마치고 울산 수령들의 마애비가 고찰에 새겨진 까닭을 생각해본다. 찬란한 불교 문화가 꽃피던 삼국시대와는 달리 조선시대는 억불숭유 정책으로 승려들의 사회적 위치가 일반 백성들보다 못했던 것을 알 수 있다. 고된 부역으로 천대받는 상황 속에서 부담을 덜어주는 세속의 수령에 대해 고마움을 기리는 것 또한 그런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는 생각이 든다.